대한민국 의회가 위기입니다. 규범과 관행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유독 대통령 중심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정치와 행정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제면 대통령제지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은 성립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바로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교과서적인 용어에 불과해요.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도 전혀 견제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바로 헌법적 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정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망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만기 칠남식 독재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조국, 윤미향 사태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적폐에 눈을 감고 측근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압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의회에 있고 입법권, 다시 얘기해서 의회만이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인준에 관련된 문제도요,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약 30명에 가까운 장관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사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 특히 상원이죠. 상원 상임위에서 인준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인준투표를 해요. 2단계 인준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백악관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 관련돼서 검증한 모든 자료를 의회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검증 자료를 만약에 의회에다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검증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정부는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비리가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국회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청문회를 엽니다. 미국 청문회는 크게 4가지 청문회가 있는데요. 인준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조사청문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오버사이트, 감사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입법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해서 청문회를 끝나야지만이 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의회에서는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다 보니까 이 청문회를 열지도 않고,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권력과 관련된 비리, 또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여전히 신행정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행정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바로 첫 경은 의회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의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의회에게 예산권을 주고 감사원을 주고 법안 제정권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정부로 하여금 견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권, 감사원, 법안 제정권 모두 다 행정부에 속해 있다.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정책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또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집권당을 철저하게 수직 통치하고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더 역대 정부보다도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내각제로 운영되는 이러한 기형적 권력 구조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고 그리고 의회를 완전히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또한 내각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판을 치고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만 매몰되어 있고 자신의 지지 세력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한 사람만의 대통령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의 정치는 사라지고 분열의 정치, 공전의 정치는 사라지고 특정한 정파가 모든 것을 하는 독식의 정치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각종 조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뭐냐? 여야 갈등으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야가 함께 이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당이 맹목적으로 정부를 옹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행적인 갈등과 진영 논리에 빠져서 대한민국 정치가 허덕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또 진영의 논리에 벗어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상 대통령의 절대 권력으로 견제받지 않는 신행정 독재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이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야당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결국은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치를 얘기를 하면서 야당과 특히 의회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영목구화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체제 변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사발랄하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모습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비극이라고 볼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로 시작하고 정당민주주의가 시작돼야지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위기 때마다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집정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식에 진보는 선이고 개혁세력인 반면 보수는 악이고 적폐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집권당은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최고 과제로 삼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어렵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의회는 갈등으로 빠져들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고 협치를 해야지만이 의회가 의회답게 바뀔 수 있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최장직 교수가 촛불 시위 이후의 정치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큰 방향 착오가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집권 세력들은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몰면서 국론 분열을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견이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서 매몰됐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국태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의회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그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없을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의회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의회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야의 의원들의
인식, 특히 집권 여당의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야당을 무조건 적폐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지만이 협치도 생기고 공존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몰락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킬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한국 국회는 행정부 견제와 같은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 있어서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은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 대 야당이라는 내각제적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당 의원들은 국민보다는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야당 의원은 의정 활동의 목표를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파적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증폭의 장소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 국회, 이전 국회죠. 역할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잘했다라는 응답은 10%밖에 안 됐고 무려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4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국회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오랜 기간 동안 의회 과정을 주도했던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국가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변경하면서 야당을 배제한 채 지난 국회 마지막에요. 4+1이라고 하는 회계망측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임의적 단체를 통해서 국회법에도 없는 이런 단체들이 바로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했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기존의 규범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또다시 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집권당과 범요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이 개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 않는 무법부가 지난 20대 국회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무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로 전락하고 있다.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요, 의회 민주주의를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일당 독재의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20대 국회를 53년 만에 사실상 단독 국회를 했고요.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이 여당 몫인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범을 깨는데 현재의 집권당이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1948년도 재헌국회 출범 이후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성출이 모두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집권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황당한 말도 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국회법입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상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와 일부를 야당한테 줬었던 이러한 규범이 파괴되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2008년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요. 통합민주당은 야당이었는데요. 82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두 정당 차이가 72석이에요. 최근에 여당의 논리는 뭐냐면 자신들이 74석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하고 있지만 2008년도에 집권 여당이었었던 한나라당은 야당을 존중하면서 법사위원장도 주고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장도 줬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2009년도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몇 석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라고 여당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과거 야당 시절에 잘못된 관행의 주역이었었던 여당이 이제부터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과 자격이 없다라는 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힘을 가졌다고 자지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는 물 건너갑니다. 통상 힘 있는 야당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정석이죠. 힘없는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버드대학교 스티븐 레비스키와 데니엘 지블렛이라는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민주주의 시대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독재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 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범들이란 민주주의의 보호막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관용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대를 공존 대상, 즉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 제도적 자제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는 정치적 신중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비스키와 다니엘 교수는 상호관용과 제도적 절제를 민주주의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가드레일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개헌국회에서 보여준 거, 그 이후에 임대차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3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또 국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체 토론도 하고 반대 토론도 하고 축조 심사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법을 단 이틀 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사회의 구석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46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14조 2항 자유투표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당의 규율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당권이라는 걸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야당을 제압하고 모든 법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야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었던 규범과 간행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의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